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연극의 첫 수업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연극 작품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물론 연극에 평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뭐 연극에 대한 뭐 다양한 연극의 종류라든지 연극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연극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어떤 것인지 연극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이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 아마 연극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정의랄까 또 연극의 종류랄까 연극의 어떤 특성이랄까 이 연극에 대한 어떤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이론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우리가 숙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극 작품을 관람하면서 연극 내용에 대해서 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비추고 있는 화면은 우리 홍익대 그 클래스룸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제가 아직은 지금 방학 중이라서 안 올렸지만 여기 보면 공지사항 있죠. 여기에 이제 제가 여러분 그 나중에 수업 관련해서 자료 그죠? PDF 파일을 공지사항에 수업 자료를 올릴 겁니다. 수업 계획서도 나와 있지만 제가 특별히 어떤 책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극에 대한 책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단행본 하나로 우리 이 강좌에 맞는 그 책을 선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책을 여러 권 여러분이 살 수도 없잖아요. 비용도 비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동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그 동영상 보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고 나중에 수업 자료 올린 거는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 수업으로 이제 올리기 때문에 수업 자료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도 나중에 그 수업 자료 그리고 동영상 그 두 개만 보면은 시험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미리 한 2주 전이나 팁을 줄 겁니다. 어디에서 문제를 낸다든지 이렇게 미리 알려줄 테니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어떻게 올린다는 거 오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클래스룸에 여기 공지사항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강좌에서 이제 여기 다른 수업도 있지만 이제 요 연극의 이해가 지금 여러분이 하는 수업이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1주차, 2주차 나중에 수업 동영상을 올릴 겁니다.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해서 여러분 들으시면 되고 일주일 안에 수업 들으면 되죠. 요 정해진 요일 안에 여러분이 들으시면 출석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 계획서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연극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그 우리가 연극이 또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영상 매체인 영화에 훨씬 더 이제 관심이 더 많은데 예전에는 전부 이 영화가 없었을 시기에는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회 단면을 또 본다든지 또 비판적 시각도 기르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연극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죠. 우리가 뭐 영화가 있다 해서 연극을 등한시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화보다는 관객층이 좀 적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 매체로서의 영화와 연극이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제한된 시간이라서 모든 동서양의 모든 연극 작품을 다룰 수는 없고 막 가급적 서양 연극, 뭐 연극의 시발점이 된 게 아무래도 서양 연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 비극이라든지 이제 시발점이 그래서 이제 서양 연극, 유럽
쪽 작품을 좀 다룰 예정입니다. 사실 뭐 동양 연극이든 서양 연극이든 그 연극이 그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뭐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강의 계획서에 나온 대로 이렇게 뭐 평가 방식 이런 거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고 그 시간 관계상 지금 뭐 5분 30초 넘었는데 바로 이제 우리 연극에 대한 어떤 개관을 할 예정인데, 우선은 제가 EBS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뭐 내용들 찾다가 이 연극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좀 참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설명도 덧붙이고. 자, 그러면 조금 화면을 일시정지를 하고 보시는 걸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연극의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연극의 정의에 대해서 연극의 사요소를 안다. 요소. 수업에 들어가기 전 생각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극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연기, 잘생긴 배우, 화려한 의상, 화려한 조명, 예쁜 배우, 어렵다, 재밌다, 지루하다, 무대, 이야기, 기타 등등. 좋습니다. 친구들이 생각하는 연극에 대한 각자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연극을 몇 편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상 매체, 영화는 사실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넷플릭스, 저도 뭐 넷플릭스 그 뭐 한 달에 얼마씩 내고 3명까지 볼 수 있는 막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영화관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극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녹화된 영상을 접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하지만은 연극 작품은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극은 아무래도 영화와 다른 게 현장감이죠. 배우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영화와 연극의 어떤 차이점이랄까, 막 그게 영화는 어쨌든 완전히 완성된 이후에 보는 것이고, 연극은 현장성, 라이브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극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이란 무엇인가? 연극이란 뭐뭐가 뭐뭐 앞에서 뭐뭐에서 뭐뭐 속의 인물이 되어 몸짓과 언어로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바로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연극이란 배우가 관객 앞에서 무대에서 희곡 속의 인물이 되어 몸짓과 언어로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자, 여러분 뭐 꼭 무슨 시험 공부하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론적인 측면이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했다시피 본격적으로 연극 작품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듣는 거니까 시험에 내지도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봅시다. 배우, 관객, 무대, 희곡. 네. 자, 이제 넘어가서 연극의 4요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사실 우린 이미 이 4요소를 배웠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뭐 배우, 그죠? 관객, 무대, 희곡. 배우, 이 네 가지가 없으면은 연극이 성립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관객, 무대, 희곡. 그리고 대부분의 책에서 연극의 3요소라고 해서 또 소개를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마다 이 연극의 3요소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책에는 배우, 관객, 무대가 연극의 3요소라고 소개를 그렇죠. 하고 예. 또 3요소라고 어떤 책에서는 배우, 관객, 희곡을 예. 연극의 3요소라고 소개. 그래서 지금 보세요. 배우 관객은 빠지지 않죠. 두 개는 항상 불변입니다. 근데 이제 무대가 될 수도 있고 희곡도 될 수 있다.
결국 영화로 보면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거냐 아니면 그 어떤 장소 공간이냐 뭐 그 차이인데 결국은 둘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요소가 정답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희곡 없이 배우의 즉흥적인 말이나 행동을 희곡 대신으로 본 거기 때문에 희곡을 뺀 겁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배우가 서 있는 이 장소가 어디든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대라는 요소를 뺀 겁니다. 덧붙여서 관객이 없다면 배우는 그냥 이 장소에서 리허설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극이라고 할 수 없고, 배우가 없다면 뭐 연출이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관객은 빈 무대만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와 관객은 연극의 요소에서 꼭 필요한 것이며, 필수적이죠. 따라서 이 연극의 3요소 혹은 연극의 4요소에 제외되는 경우에는 연극이라고 보기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무대나 이게 희곡이 없어도 이 배우와 관객만 있어도 가능한 게 이제 즉흥극,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지만 결국은 즉흥극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무대라든지 희곡, 영화로 치면 시나리오 이런 게 필요하죠. 제대로 된 연극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3요소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극이란 배우가 관객 앞에서 자, 정리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복습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의 내용들은요. 다른 예술에는 없는 연극만의 매력을 말할 수 있다. 자, 네, 다음의 내용들은요. 세바시 영화가 죽어도 못 따라오는 연극의 중독적인 매력 3가지를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덧붙여 이 내용은 원본을 바탕으로 재가공된 내용들이며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죠. 삭제 및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술에는 없는 연극만의 매력. 네. 여러분들은 연극을 많이 보시나요? 만약 당신의 대답이 아니오라면 왜 많이 안 볼까요? 뭐 멀어요, 비싸요, 홍보가 안 돼요, 재미없어요, 혹은 어려워요. 뭐에 비하고 멀고, 뭐에 비해서 비싸고, 뭐에 비해서 홍보가 안 되고, 뭐에 비해서 재미가 없을까요? 대부분은 영화나 드라마에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상과 연극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영화와 연극을 비교하면서 연극만의 매력을 한번 그렇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와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연극만의 매력이 이제 눈에 확 들어오겠죠. 영화가 훨씬 앞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 시선의 차이입니다. 영화는 누구의 시선입니까? 그렇죠. 감독의 시선입니다. 감독이 카메라를 통해 들여다본 세상이란 뜻입니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영상 매체 예술은요. 사실은 감독이 카메라라는 기계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들을 기계를 통해서 뭐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연극은 좀 다릅니다. 맞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또 영화가 관객의 입장에서 또 이제 그 카메라를 든 사람 입장에서 요즘에 그런 영화 많죠. 그래서 조금 영화도 이제 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도 이제 감독 의도가 또 들어간 거겠지만은 어쨌든 그 실제로 카메라를 든 사람이 실제로 그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런 내용을 여과 없이 찍어서 영화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요즘 많이 있죠. 자, 연극은 우리가 사는 이 일상에서 연장선상에서 보여지는 예술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화와 연극 감상의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영화는 내 시선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극은 내 시선이기 때문에 현장과
동질감을 그렇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현장감이 제일 차이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두 번째 매력입니다. 사건과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죠. 사건은 좋은 겁니다. 사고는 나쁜 거죠. 예를 들어서 가수가 무대에서 실수를 한다고 칩시다. 당사자는 이 사고 때문에 죽겠는데 보는 사람은 이 사건이 흥미진진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인형의 머리가 눌려서 아이는 굉장히 슬퍼합니다. 하지만 보는 우리는 미안하지만 이 아이가 우는 모습이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나 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그렇죠? 롱샷, 클로즈업. 아무튼 사고 한 번 없는 완전한 공연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공연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미세한 실수는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지. 배우는 알죠. 자기가 실수한 거를. 그래서 우리 관객은 실수 자체를 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그렇죠? 또한 오늘 어제와 같은 사람이 같은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공연을 절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란 것은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들에게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역량 있는 배우들은 이 사건 자체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이 체연의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미세한 차이인데 우리가 같은 연극을 며칠 뒤에 또 보러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관객 입장에서는 물론 조금 그 분위기는 다르겠죠. 날씨에 따라서 뭐 어떤 날은 맑은 날 보러 갔을 때와 또 흐린 날 보러 갔을 때 다르겠죠. 그렇지만 저도 2번 본 적이 있는데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근데 배우들은 미세하게 자기들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라든지 목소리 상태라든지 조금씩 다르겠죠. 배우 자신은 확실하게 느낄 겁니다. 우리 관객은 큰 차이를 사실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연극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렇죠.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관객과 배우의 소통. 끊임없는 관객과 배우의 상호작용을 뜻합니다. 영화와 드라마는 소통이 불가능하지만 연극, 그러니까 공연 예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들의 비언어적인 행동과 대화의 뉘앙스, 이 감정에 관객들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다시 배우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이러한 소통은 절대로 연습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관객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절대적인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는 관객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의해서만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관객의 역할은 배우 못지않게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연극만이 가는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연극 무대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벌써 그런 현장감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독일 연극 쪽 전공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페트 한트케의 관객 모독 이런 이제 연극의 장르 중에 근대 이후에 이제 생긴 장르 중에 굉장히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은 한때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연극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걸고 욕도 하고 또 자극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바로 관객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제목 자체가 관객 모독이죠. 그래서 관객과 소통하는데 좀 부정적인 소통입니다. 관객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극도 있고 또 다양한 이외의 실험 연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연극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연극을 즐기고 싶다면 긍정적인 반응의 관객이 필요로 합니다. 비언어적인 반응을 편하게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이 있을 때
비로소 좋은 연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관객이 또 호응을 해주면 물론 연기를 하는 도중에는 이제 관객이 뭐 시급게 하면 안 되겠지만 뭐 막이 올라가고 이제 마칠 때라든지 또 장면이 바뀔 때 어떤 관객의 호응이 또 배우들한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추후에 하겠지만 브레이트의 서사극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곡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은 연극을 보러 가는 관객이 배우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서 배우의 어떤 슬픔 감정 자기도 슬픔을 느끼고 배우가 기쁜 어떤 환희의 감정을 느끼면 자기도 그런 환희의 기쁨을 느끼고 이런 게 이제 배우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게 카타르시스인데 정반대로 브레이트의 서사극은 배우가 이제 관객과 배우가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객이 내가 연극을 보러 왔다는 것을 항상 깨닫도록 그렇게 주지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만든 게 이제 서사극입니다. 배우한테 빠지지 않도록 동일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서사극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서사극 같은 경우도 왜 이제 그런 연극이 생겼냐면 연극에 빠져버리면은 관객이 전혀 비판 의식 없이 연극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얻게 되는 어떤 교훈이라든지 어떤 배우는 게 없다. 거리감을 두고 그 연극에 의도하는 바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 그리스 비극이나 이런 경우에는 카타르시스는 있어도 남는 게 없다. 교훈이 없다. 이렇게 보고 이제 브레이트가 만든 게 이제 서사극 이론입니다. 그런 게 이제 연극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으로 변치는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된 연극이죠. 그래서 다른 예술에는 없는 연극만의 매력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연극의 장점이죠. 결론을 좀 내자면 연극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현장성이죠. 있습니다만 영화와 결국 차이가. 연극은 현장성의 예술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연극은 소통의 예술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와 좀 가장 큰 차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극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죠? 이런 내용도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연극이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그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거울을 보는 원숭이 사진입니다. 거울 보는 원숭이. 네, 다음은 유병재가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보이죠? 네. 화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목에 하고 있는 게 영화의 어떤 장면인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복성입니다. 복성.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멋있다. 우와.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예, 모방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결국. 연극의 기원을 지금 설명하면서 모방에서 출발했다는.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금희 씨 목소리 같네요. 이게 이제 연극 기원에서 모방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자, 낚시를 잡나? 유희, 뭘로 예, 예, 뭐 즐기는 거죠. 영화의 플레이 아이고, 싹. 같은 말이죠. 낚시 금을 그런 말로는 어린 택도 없어요. 왜? 엄청나게 크다니까요. 지가 아무리 커봐도 물고기지 뭐 그냥. 생선. 생선이요? 뭐 엄청나게. 이게 뭐예요? 자, 봐요. 이게 바로 고래 눈깔이에요. 거짓말로 하지. 진짜라니까요. 눈깔 하나가 이만해요. 진짜로. 그래. 그 눈깔이 이만하면 이빨은 또 얼마나 클까? 이빨은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 수염으로 먹이를 먹으니까. 무서워요? 신소리 그만하고 어찌 잡는지나 말해보거라. 아휴, 인상이 길어서 조금 제가 하겠습니다. 참고. 네, 그래서 첫 번째 연극의 기원 제의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의란 제사, 종교의식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의식, 종교의식을 왜 했을까요? 날씨, 풍요, 다산, 건강 등의 이유로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쭉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종교의식을 연극과 연관시켜서 연극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사실 종교의식에는 연극과 닮은 것이 많습니다. 우선 교회 설교 장면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놀랍게도 여기에는 연극의 사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도들도 있고요. 당상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배우가 될 겁니다. 신도들은 관객이 될 거고요. 단상은 무대가 되고 설교 말씀은 희곡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요소를 충족을 하죠. 할 수 있겠죠. 예. 굿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은 배우의 역할을 할 거고 그것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은 관객이 되고 굿판 자체는 무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결국 비유지만은 그래서 이제 교회 신도가 관객이고 목사님이 배우다. 그래서 이 관객이 배우에게 빠져버리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뭐 여기 개신교 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개신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이 저는 이제 종교는 없지만 이렇게 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볼 때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볼 때 이 결국 이제 이 개신교 기독교도 이제 서구 사회에서 서구 문명권에서 이제 유래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왜 이렇게 변질되겠습니까? 그 유일신을 믿으면 신을 믿어야 되는데 신과 이제 신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이 목사를 믿게 되면서 이제 이 교회가 개신교가 이단이라든지 이런 변질된 종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교회라든지 이런 장소 없이도 성경책 하나만 갖고도 자기가 믿음을 갖고 실제로 평소 생활할 때 타인에게 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가 좋은 신앙심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개신교가 많이 비판을 받는 게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예. 비록 연극과 관련한 비유지만 갑자기 제가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예. 무당이 하는 말이나 행위는 희곡의 일부가 될 겁니다. 이러한 식이라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연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차이는 있죠. 자, 그러면은 종교와 연극의 공통점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극과 종교는 현실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메시지를 전달한다. 말하는 이 그리고 듣는 이 두 상호 간의 암묵적인 규칙과 약속이 있다. 연극의 사요소를 충족시킨다. 그렇죠. 아까 다 나오죠.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제로 내주거나 같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제의식을 보니까 이게 연극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래서 저희들 좀 의아하게 여러분 같이 봤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럼 다음으로는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교리 전달을 통한 믿음이 목적이지만 연극은 재미 혹은 교훈, 깨달음, 덧붙여서 치료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종교와 연극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연극은 물론 재미, 유희라든지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보는 수도 있지만 교훈 이런 게 이제 또 암시적으로 전달되는 교훈도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목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연극이 물론 반드시 이런 목적을 가져야 또 좋은 연극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게 바로 이런 역할 때문에 연극을 그렇게 부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차이점만 소개해 드린 거니까요. 이 점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울을 보는 원숭이 사진입니다. 연극의 기원설 두 번째, 모방 본능설입니다. 모방이란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누구나 이 모방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따라하면서 즐기고 학습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꼬마 어린 친구들이 하는 소꿉놀이나 엄마 아빠 놀이, 병원 놀이 등이 이 모방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기원에 해당되겠죠. 연극에. 다음으로는 유병재가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사진을 봅시다. 연극의 기원설 세 번째, 유의 이야기설입니다. 유의란 즐겁게 놀며 장난함 또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데 여기서 유의설, 이야기설이란 우리가 겪은 일들,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온몸을 활용해 표현하곤 합니다. 또한 이것도 누군가 가르쳐줘서 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더 잘해주기 위해 경험에 의해서 혹은 본능적으로 비언어적인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연극은 보면은 지금 말이 필요 없는 거는 판토마임이나 무언극, 그죠? 그냥 그 바디랭귀지로만 하는 연극도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극이 꼭 언어가 있어야 가능한 건 아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극의 기원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볼까요?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말할 수 있다. 네. 오늘 지금 이 다음으로는 내용은 한국 연극의 우리 이제 서양 연극에 앞서서 한국과 동양의 연극에 대한 기원에 대한 내용이 잠깐 소개됩니다. 역사로 한국 전통 연극, 그러니까 전통 연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탈춤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네, 첫 번째는요. 유명한 연극이 있죠. 제의입니다. 네. 무당이 신을 청하고 환대하고 환송하는 그 과정을 전통 연희로 샤머니즘에서 본 유래한 겁니다.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탈춤, 가면의 그렇죠. 가면극 이런 게 이제 얼굴에 탈을 쓰고 추는 한국의 춤으로 아마 문학 시간에 탈춤에 대해서 봉산 탈춤이나 아니면은 사자 탈춤, 기타 등등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인형극입니다.
꼭두각시 노름, 유랑광대들의 인형극. 이제 인형극 이런 거는 이제 서양에서도 유래했죠. 우리가 뭐 피노키오라든지 이런 동화에서도 보면 벌써 유령 인형극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뭐 왕의 갑자기 제목이 기억 안 나네요. 그 영화에서 이제 우리 탈춤이나 이 가면극, 그죠? 이게 이제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접하는데 서구에서는 이런 가면극, 탈춤 이런 게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좀 신선하게 다가올 겁니다. 서양에는 없는 그런 무용극이니까, 그죠? 예. 꼭두가 인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형을 가지고 하는 민속 인형극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랑극단이라고 해서 인형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오희, 배우들의 익살극, 즉흥극을 뜻합니다. 유의적인 놀이 요소를 가미한 즉흥극으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예전에 영화 중에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그렇죠. 있었어요. 왕의 남자. 아까 영화 제목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중기가 그랬죠. 예, 그 영화입니다. 가무성하고 이렇게 나왔던. 시장판에서 광대들이 나와서 이제 익살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던가 혹은 사회를 풍자한다던가 그리고 또 이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시장에서 묘기를 보여주고 재주를 부리면서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판소리입니다. 음악극이고요. 또 이제 우리말의 청자, 독특한 그러니까 말하는 판소리. 사람이 고수, 북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춰서 참, 노래, 말, 대사, 몸짓, 행동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유명한 판소리가 있습니다. 다섯마당이라고도 불리는데 수군가, 적벽가, 흥보가, 춘향가, 심청가 이렇게 5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진은 마당극이라는 건데 마당극이죠. 마당극은 전통 연극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1960년대에 대학생들이 운동을 펼쳤어요. 제가 이제 386 세대인데 지금은 586이죠. 50대고 80년대 학번 아마 이렇게 되는데 60년대생이고 그래서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마당극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까 제가 브레이트 서사극 이론 브레이트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브레이트 서사극이 전 세계를 휩쓸었지만 막상 우리 한국에서는 공연을 못했어요. 연극을. 왜? 그 당시 군부 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뭐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이트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동독으로 이제 귀환했죠. 서독과 동독 분단됐을 때 동독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 쪽에 이제 다시 자기가 망명했다가 다시 동독으로 돌아왔어요. 서독으로 안 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우리 공산주의 하면 지금도 뭐 나이 드신 분들 그렇지만 빨갱이래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뭐 다른 얘기 들으려고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브레이트 연극이 공연이 안 됐는데 지금은 물론 검수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를 풍자하기 위해서 전통 연희를 가지고 와서 계승한 극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연극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민족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모험성을 강조했다는 거, 그리고 풍자를 통한 유희가 있었다는 겁니다. 풍자극이 추가적으로 좀 시공간의 제약이 특징적이죠. 없었다는 겁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마당극도 말 그대로 마당에서 할 수 있는 게 마당극 아닙니까? 그냥 마당만 있으면 특별히 다른 무대가 없어도. 그래서 뭐 왕의 남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왕을 연극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 왕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한국 전통 연극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뭐 촛불 시민 혁명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연극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의 전통 연극을 보면 우리 국민성이 반영된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의미도 포함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연극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연극의 기원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비극, 고대 그리스 비극을 논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잠깐 보도록 합시다. 네,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보죠. 네. 노와 가부키가 있다. 동양 연극에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몸성이 강조되었다. 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비극이 탄생한 배경을 말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비극의 탄생과 테스피스. 영상 먼저 하나 보고 가시죠. 자, 디오니소스 축제가 나옵니다. 디오니소스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올림푸스 12신에 이제 어떤 그 신화에서는 들어가고 어떤 신화에서는 안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서민들을 위한 신 중에 한 명입니다. 처음에는 올림푸스 12신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 올림푸스 12신에도 들어갔는데 그 당시 시민들, 특히 여인들이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았죠. 그래서 남존여비사상 남녀 간의 어떤 차별이 심했고 여자들이 그 뭡니까 아이도 낳아야 되면서 또 노동도 해야 되고 그 굉장히 힘든 시기에 밤에 이 디오니소스 축제가 열리면 주로 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마이스터 사제가 이제 지팡이와 이제 표범을 단 사제가 있죠, 여사제가. 그럼 이제 여자들이 전부 이제 가면을 쓰고 산에 올라가서 막 울부짖듯이 이렇게 괴성도 지르고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러면서 이제 야생 동물이 나오면은 야생 동물을 그 사제가 잡아라 하면은 여자들이 몰려가지고 산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촛불 들고 웅성거리고 꽹가리 치고 하면 야생 동물들이 놀라서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잡힌 야생 동물들을 실제로 그 자리에서 찢어서 살과 피를 먹기도 했답니다. 그게 이제 그 야생 동물이 디오니소스의 분신이다 이렇게 이제 사제가 얘기하면 디오니소스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우리도 밤에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뭐 대학생 때 저도 옛날에 가본 적 있지만 뭐 나이트클럽 밤 새벽까지 놀다가 나오면은 그 스트레스 풀고 그 대신에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좀 심신이 좀 나른하면서 약간 허탈한 면도 있죠. 그래서 이런 디오니소스 축제가 이 고대 비극의 탄생, 고대 그리스 비극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제 기운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죠? 오르페우스도 초대받았군. 나무와 풀들까지 기뻐하고 있네. 놀라워. 저 정도 솜씨라면 아폴론 형님의 솜씨와 맞먹을 만하죠?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디오니소스님.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네, 알겠습니다. 오르페우스의 음악은 정말 굉장한데. 오르페우스도 나오네요. 아름다운 재능의 축복을. 오르페우스의 음악에 축복을. 유명한 영상이었습니다. 수업으로 돌아와서 디오니소스, 바쿠스라고도 불리우는데 그렇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쿠스 이런 용어는 이제 로마 신화에서 개명이 된 겁니다.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인데 이제 로마인들이 그리스 신화에 너무 감명받고, 근데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니까 자기들 자존심은 좀 있고, 그래서 고대 로마 신화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이름만 바꾸어서 로마 신화에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내용을 약간 자기 이제 로마 제국한테 맞게 조금 약간 변형도 시키면서, 그래서 이제 로마 신화가 생겼지만 실제로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래도 그리스 신화가 이제 원형이죠. 풍작, 풍요, 다산 등을 기원하며 포도주를 마시며 놀던 축제를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따르면 디트람보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창가, 그리고 코러스, 하창단의 즉흥극에서
비극이 시작하고 발전했다고 전해집니다. 기원전 534년 코러스 속에서 테스피스, 제사장 혹은 코러스장 혹은 비극 작가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빠져나와서 단독으로 연기한 것을 연극 혹은 비극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배우는 1명에서 3명까지 늘어나게 되고 모두 남자로만 구성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코러스의 역할입니다. 코러스는 벌써 어원에서 우리 알 수 있죠. 합창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번치하는데 이게 이제 그 연극의 진행 과정,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시하는 역할도 하죠. 합창을 통해서, 그죠? 네. 코러스는 연극 내에서 배우 또는 등장인물이기도 하며 충고와 간섭 혹은 역할을 동정하기도 합니다. 사건의 틀, 플롯을 구성하는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극작가의 의도와 이상적인 관객의 반응을 대신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쭉 보세요. 연극의 분위기를 만들거나 극적 효과를 높이고 사건 진행의 전후를 돌아보게 하면서 전체적인 리듬과 정서적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볼까요? 당신으로부터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이 모든 비극의 끝에 다음 특징으로는 그리스 극장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석, 무대, 건물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객석은 테아트로 주로 원형 극장이죠.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오케스트라, 있죠. 원형으로. 그리고 건물 혹은 배경을 스케네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가면을 활용했고 크고 화려한 의상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무대와 관객과의 거리가 상당히 길었고 또 한정된 배우가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실제로 가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저 원 안에서 크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나름 과학적으로 설계가 과학적으로 돼서 설계되어 있죠. 엄청나게 울립니다. 예, 무리할 마이크 정도로 없어도.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됐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시학과 3일치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비극의 구성 요소를 6가지로 봤습니다. 플롯, 주제, 등장인물, 언어, 음악, 장치. 자, 이렇게 이론적인 측면 이렇게 딱 여러분이 이제 잠깐 멈추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비극의 극작법에 관해서도 그죠? 3.1.7원.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봤죠? 시간, 장소, 내용의 3.1.7라든지 그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시스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 연극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데 꽉 막혀있던 감정을 발설하는, 그러니까 배우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배우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죠. 이게 정화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서도 이제 연극의 치료 효과에서도 이 카타르시스가 연극으로 치료하는 효과에서 작용을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뒤에 뭐 몇 주 차인지 몰라도 수업할 때 그 텍스트에서 다룰 겁니다. 수업 자료에서.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고대 그리스 비극의 특징인데,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상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코러스, 3.1.7론 혹은 잠시만 왕의 헹구고. 파멸이 담긴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요. 희극의 경우에는 비극과 비극 사이에 즉흥극 혹은 막강극의 개념인 사티루스 극에서 발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티루스는 그 디오니소스가 이제 갈 때 그 표범 위에 이제 표범을 타고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그 따르는 무리들 중에 있습니다. 사티루스라는 신화에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고대 그리스 비극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스킬로스는 고대 그리스 비극의 창시자라고도 불리우며 대표적으로는 대표적이죠. 프로메테우스. 뭐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고 인간을 가장 사랑한 신이 프로메테우스 아닙니까? 그래서 제우스 신의 미움을 받아가 그 코가사스 산정 그 절벽에 묶여서 그 독수리한테 간을 계속 쪼아먹히는
그런 벌을 받죠. 나중에 이제 헤라클레스가 구해주지만, 그 다음에 이제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아가멤논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 그 다음에 자비로운 여신들 이런 작품을 쓴 사람이 이제 아이스킬로스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도 살펴볼까요? 프로메테우스는 아까 인간을 제가 위해서 얘기한 거죠. 불을 훔치고 인간에게 전달하고 이로 인해 신에게 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아가멤논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딸을 희생시키고 그로 인해 아가멤논이 아내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트로이 전쟁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아내한테 죽음 당합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다음으로는 소포클레스입니다. 배우를 3명으로 늘렸고 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지금 여기 나오죠. 아까 우리 그 강당에서 했던 우리 한국 연극 일부 장면 중에 나온 게 이제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그죠? 네. 대표작으로는 오이디푸스 왕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엘렉트라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전염병의 원인을 찾다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왕의 최후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안티고네는 오빠의 장래를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로 인해 안티고네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우리피데스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중심으로 작품을 썼고요. 엘렉트라, 메데이아, 트로이의 여인들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데이아 이제 이런 그 마녀지만 그 영웅신화 그리스 영웅신화에 등장하는 악녀죠. 그렇죠. 메데이아가 그래서 뭐 이런 작품들도 지금 읽어봐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게 전부 그 유럽 서양 문화의 그 원천이 되는 게 그리스 신화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그 소재들이 지금 우리가 영상 매체로 보는 영화 있죠. 영화의 뭐 대부분의 이 신화가 좀 변형되고 각색되어서 신화에서 소재를 따온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신화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영화를 보더라도 이거 신화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오이디푸스 왕 같은 경우는 제가 연극 동영상이 있으면 좀 구해서 다음 시간에 만약에 있으면은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데이아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을 그리고 있고요. 트로이의 여인들은 전쟁에서 패망하고 남은 여자들의 분투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원전 5세기경 고대 그리스를 대표했던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에 유명하죠.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연극의 기원을 따질 때 이 고대 그리스 비극 작가 이 세 사람을 논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어서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와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보여지는 특징, 운명 비극, 희락 비극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희극은 구희극, 중희극, 신희극으로 나눌 수 있으나 비극에 비해서 희극은 사실은 조금 영향력이 적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희극도 나름대로 장르로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역시 옛날 구희극은 사회풍자가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입니다. 지금은 구희극과 신희극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희극은 사회풍자적인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 작가로는 아리스토파네스, 대표작으로는 루시스트라테와 개구리, 구름이 있습니다. 신희극은 로맨스와 가정사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표 작가로는 메난드로스가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심술쟁이, 사모스의 여인, 삭발당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리시스트라테는 전쟁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여성들이 잠자리를 갖지 않겠다고 파업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메난드로스의 심술쟁이는 심술쟁이 크네몬을 하인들이 골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예를 들어 오이디푸스 왕은 이제 근진상간 내용도 나오고 웨디푸스라고도 하죠. 오이디푸스를 웨디푸스라고도 하는데 발목이 부은 자를 말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희락 비극 혹은 운명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안 그러면 제가 웨디푸스 왕 연극 동영상을 찾아서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동영상만 보고 수업이
그것도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한 두 번 봐야 될 분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줄거리밖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이 줄거리라도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폴론 신전에서는 이러한 신탁이 내려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집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에서는 발목이 부은 자라는 뜻의 오이디푸스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좁은 길에서 마차와 부딪혀 싸움이 일어나고 한 노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 노인이 이제 자기 거기에서 아버지죠. 어느 미망인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태어나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고 결혼해선 안 될 사람과 결혼을 했구나.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죠. 이후 오이디푸스는 왕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에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이 역병의 원인을 찾지 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이 역병의 원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모르는 게 역병의 약인데. 원인을 찾는 그죠? 도중에 그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신의 눈을 잘못에 찌르고, 책임을 느낀 다음 두 눈을 찌르고 죽게 자신의 되죠. 눈을 찌르며 비극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결국 우리-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자유의 의지에 이 연극으로도 유명하지만 우리가 웨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비록 신화상의 내용이지만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문학 작품이나 영화라든지 여러 예술의 어떤 소재가 되고 있는 게 이 웨디푸스 왕입니다. 의해서 이 운명을 거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좌절을 하게 되고 이 깨진 균형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눈을 찌르며 희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히랍 비극 혹은 운명 비극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신의 뜻을 거역한 높은 신분의 파멸을 통해 운명은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덧붙여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의 내용의 작품을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고대 그리스의 대표 작가로는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 아리스토파네스, 메난드로스가 있었다. 히랍 비극 혹은 운명 비극은 높은 신분의 파멸을 통해 운명을 거부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금 시간상으로 지금 1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러분 피곤하죠.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서 막 연극의 어떤 정의랄까 또 연극의 어떤 그 기원이랄까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됐는데 그리스 비극 같은 경우는 워낙 오늘날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 작품들이 있어서 사실은 작품을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시간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 편만 봐도 엄청나게 길거든요. 일단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줄거리 위주로 막 어떤 좀 간추린 내용이 있으면 막 그런 내용이라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연극의 종류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수업을 2번, 3번까지는 이론적인 연극에 대한 어떤 이런 객관적 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연극 작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텍스트에 이제 추후에 올린 그 주제를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편히 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